안녕하세요. 지혜의 다락방입니다. 아무도 뭐라 안 했는데 집에 와서 너무 지쳤습니다. 며칠 전 한 구독자분이 이런 이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선생님, 별일은 없었는데요. 동네에서 아는 사람들 만나고 집에 오는 길이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날은 특별한 모임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시장에 들렀다가 우연히 이웃을 만났고 잠깐 안부를 묻고 웃으며 헤어졌을 뿐이었습니다. 누가 불편한 말을 한 것도 아니고 분위기가 나빴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가방을 내려놓는 순간 이상하게 기운이 쭉 빠졌다고 합니다. 소파에 앉았는데 마음은 전혀 쉬질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아까 그 말은 좀 과했나? 괜히 웃은 건 아니었을까? 내가 너무 무뚝뚝해 보이진 않았을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을 장면을 혼자서 몇 번이고 되돌려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죠. 도대체 왜 이 나이까지 와서도 나는 남의 눈치를 이렇게 보고 있을까요? 이 사연을 읽으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셨을 겁니다. 이건 아주 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이걸 자기 성격 탓으로 돌립니다. 원래 내가 예민해서 그래. 괜히 혼자서 마음을 쓰는 성격이라서. 하지만 이 사연에서 중요한 건 그분이 약해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분은 평생을 사람 사이에서 문제 만들지 않으려고 애써온 분이었습니다. 튀지 않으려고, 민폐 끼치지 않으려고, 상대 기분 상하지 않게 하려고 항상 한 발 먼저 조심해왔던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서 나 자신보다 상황을 먼저 살피게 된 겁니다. 말을 하기 전에도, 웃기 전에도, 표정을 짓기 전에도 머릿속에서 한 번 더 점검하는 습관이 생긴 것이죠. 문제는 이 습관이 젊을 때는 도움이 되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감당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하루쯤 피곤해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그 감정 소모가 몸과 마음에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람을 만나기 전부터 은근히 피곤하고 만나고 나면 더 지치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사람이 싫어진 게 아니라 그동안 너무 오래 나를 조율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구독자분은 사연의 마지막에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이제는 사람 만나는 게 무서운 건 아닌데요. 그냥 너무 힘이 듭니다. 이 말이 이 장의 핵심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피로입니다. 외로움이 아니라 소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건 약함이 아니라 오랫동안 관계를 지키며 살아온 흔적입니다. 다만 이제는 그 방식이 여전히 나에게 필요한지 아니면 내려놓아도 되는 시점인지 조용히 살펴볼 나이가 된 것뿐입니다. 눈치가 몸에 배었다는 건 그만큼 오래 버텨왔다는 뜻이니까요. 여러 사람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눈치가 몸에 배는 과정. 우리가 남의 시선을 이렇게까지 의식하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성격으로 태어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살면서 특히 젊은 시절을 지나오며 서서히 몸에 밴 습관에 가깝죠. 학교에서는 튀지 말라는 말을 들었고, 직장에서는 문제 만들지 말라는 말을 들었고, 가정에서는 참고 넘기는 게 어른이라는 말을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됩니다. 내 기준보다 남의 반응을 먼저 살피는 게 안전하다는 걸 말이죠. 동네 모임이나 가족 행사만 봐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이 말에도 되나를 한 번 더 걸러서 내뱉게 되죠. 불편해도 웃고 싫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순간들이 쌓입니다. 그게 예의라고 배웠고 사회성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이죠.
심리학 연구에서도 이 흐름이 확인됩니다. 미국 심리학회에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어릴 때부터 눈치와 평가를 강하게 학습한 집단일수록 타인의 표정과 반응을 과도하게 해석하는 비율이 약 35%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건 불안 성향이 강해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남아온 패턴의 결과입니다. 그 사람이 남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눈치를 보는 게 성격이 아니라 생존 방식이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건 고치지 못한 결함이 아니라 당시에는 분명 도움이 되었던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환경이 바뀌었는데도 그 방식이 그대로 남아있을 때 생깁니다. 이제는 굳이 그렇게까지 맞추지 않아도 되는데 몸이 먼저 반응해버리는 겁니다. 말은 멀쩡한데 마음은 늘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죠. 몽테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판단에 자신을 너무 오래 맡겨왔다라고 말이죠. 젊을 때는 그 판단이 방향을 잡아주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판단은 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건 하나입니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는 자신을 부끄러워하거나 고치려 들 필요는 없다는 점이죠. 그건 약함이 아니라 오래 버텨온 흔적입니다. 이제 필요한 건 비난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이 방식이 지금의 나에게도 필요한지 아니면 내려놓아도 되는지 살펴보는 단계에 들어온 겁니다. 두 번째, 남의 시선이 더 크게 느껴지는 순간. 남의 시선이 항상 크게 느껴지는 건 아닙니다. 유독 더 신경 쓰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모이는 자리, 그리고 나 자신이 평가받는 느낌이 드는 공간이죠. 가족 모임을 떠올려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왔는지, 옷차림은 어떤지, 말수는 적당한지, 너무 튀지는 않는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먼저 바빠집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미 한 바퀴 돌고 온 느낌이 들죠. 동창회나 경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 얘기를 하느라 바쁜데 이상하게도 나는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사방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긴장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아무도 깊이 보지 않는데 말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과대시선 효과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타인이 자신을 바라보는 관심의 크기를 실제보다 평균 2배 이상 크게 추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오래 짊어진 사람일수록 이 착각은 더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남의 시선을 크게 느끼는 건 유난히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책임감 있게 살아온 사람일수록 내가 실수하면 안 된다는 기준이 높아졌기 때문이죠. 이건 불안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관리가 과도해진 상태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이때부터 생깁니다. 실제 시선보다 내 머릿속에서 키운 시선이 더 커지는 순간이 오죠. 표정 하나, 말투 하나에 의미를 덧붙이고 해석하고 되짚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 자리는 끝났는데 마음은 아직도 거기 묶여 있게 됩니다. 플라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타인의 눈이 아니라 자기 생각 속에 갇힌다고 말이죠. 우리를 가장 피곤하게 만드는 건 실제 평가가 아니라 아직 오지 않은 판단을 미리 견디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남의 시선이 커졌다고 느껴질수록 실제보다 내 상상이 앞서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죠. 그걸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한 칸 정도 느슨해집니다. 모든 시선을 다 책임질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반응을 해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나로 충분한 날도 많습니다. 세 번째, 남의 평가에 흔들리는 감정 구조. 남의 시선을 오래 의식하며 살아온 사람일수록 어느 순간부터 감정의 중심이 바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괜찮은지보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봤는지가 먼저 떠오르는 상태이죠. 이 변화는 아주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처음엔 배려처럼 보이고 성숙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칭찬을 들으면 마음이 잠깐 놓입니다. 그래도 문제는 없었나 보다라는 안도감이 생기죠. 반대로 별다른 반응이 없거나 표정이 애매하게 지나가면 괜히 마음이 내려앉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혼자서 의미를 만들어내고 그 의미에 스스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때부터 감정은 상황이 아니라 해석에 의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말 한마디를 곱씹고 눈길 하나를 되짚고 이미 끝난 장면을 머릿속에서 다시 재생합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쉬지 못합니다. 몸은 소파에 앉아 있는데 감정은 아직도 그 자리에 묶여 있는 느낌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외부 기준 의존 감정 조절이라고 설명합니다. 자기 감정의 기준을 내 안이 아니라 타인의 반응에 두는 구조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이런 감정 조절 방식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감정 피로도가 평균 45%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스트레스의 강도가 아니라 감정이 쉴 틈 없이 바깥을 오간다는 데 있습니다. 그 사람이 평가에 유독 흔들리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유난히 약해서도 아니고 자존감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책임감이 강했고 관계를 소중히 여겨왔기 때문에 상대의 반응을 놓치지 않으려 애써온 시간이 길었던 겁니다. 이건 성격의 결함이 아니라 오래 유지해온 생활 방식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이 구조가 나이가 들수록 더 큰 부담이 된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감당할 수 있었던 감정 관리가 이제는 너무 작고 너무 무겁게 느껴집니다. 사람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피곤하고 만나고 나면 더 지쳐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흔히 나타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상태입니다. 속으로는 불편한데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하고 마음은 이미 다쳤는데 표정은 계속 맞추고 있는 모습이죠.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사람을 만나는 일 자체가 하나의 과제가 되어버립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타인의 평가에 기대어 사는 삶은 결코 자기 것이 되지 않는다고 말이죠. 젊은 시절에는 그 평가가 방향을 잡아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평가는 점점 족쇄가 됩니다. 내가 아닌 기준으로 나를 재단하는 일이 너무 오래 지속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감정을 당장 바꾸려 들지 않는 태도입니다. 모든 불안이 즉시 사라질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평가에서 자유로워질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짚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마음이 상대의 반응 때문에 생긴 건지 아니면 내 기준에서 나온 건지 한 번만 더 천천히 살펴보는 겁니다.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감정의 방향은 조금 달라집니다. 타인의 표정에서 내 상태를 확인하려던 습관이 서서히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바깥에 나가 있던 감정의 줄이 조금씩 내 손으로 돌아오는 순간이죠. 이건 큰 결심이 아닙니다. 누군가와 거리를 확 끊는 일도 아닙니다. 그저 모든 반응에 즉각적으로 흔들리지 않겠다는 아주 작은 여유를 허락하는 일입니다. 감정은 원래 내 안에서 시작해 내 안에서 끝나도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다시 기억하는 순간 평가는 줄어들고 호흡은 조금 깊어집니다. 그 깊어진 호흡이 다음 장으로 넘어갈 준비가 됩니다. 네 번째, 남의 시선이 만든 선택들. 지금까지의 삶을 천천히 돌아보면 내가 정말 원해서 한 선택보다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한 선택이 더 많았다는 걸 문득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마음이 조금 씁쓸해지죠.
가기 싫었지만 빠지면 이상해 보일까봐 나간 자리들이 있었고, 하고 싶지 않았지만 거절하면 냉정해 보일까봐 맡은 일도 있었습니다. 마음은 이미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입에서는 늘 괜찮습니다가 먼저 나왔죠.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 이 장면은 아주 익숙합니다. 가족 안에서, 친척 사이에서, 동네 관계에서 나만 참으면 조용해질 것 같아 선택했던 순간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 선택은 한 발 뒤로 밀리고 남의 기대가 한 발 앞으로 나왔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선택을 시선 기반 결정이라고 부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결정을 내릴 때 타인의 평가를 우선 고려한 사람은 결정 이후 만족도가 자기 기준으로 선택한 사람보다 약 30% 이상 낮게 나타났습니다. 선택이 틀려서가 아니라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남는 허탈감이 더 컸던 겁니다. 그 사람이 늘 피곤한 선택을 해온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무엇이 좋은지보다 어떻게 보일지를 먼저 계산해왔기 때문이죠. 이건 우유부단함이 아니라 관계를 깨지 않으려는 책임감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선택한 일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크게 상처가 되는 일은 아닌데 이상하게 계속 기억에 남고 문득문득 후회처럼 올라옵니다. 그땐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라는 생각 말이죠. 몽테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잃는 것은 타인의 눈을 사느라 포기한 나 자신이다라고 말이죠. 선택의 순간마다 나를 조금씩 밀어두다 보면 어느새 내 자리가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과거의 선택을 탓할 필요는 없다는 점이죠. 그때의 나는 최선을 다해 관계를 지키려 했고 그 방식밖에 몰랐을 뿐입니다. 이제 달라질 수 있는 건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의 선택입니다. 모든 걸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한 번쯤은 이 선택이 나를 더 편하게 하는가를 조용히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질문 하나가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아주 작은 시작이 됩니다. 5번째, 나이가 들수록 더 힘들어지는 이유. 어느 순간부터 체력보다 마음이 먼저 지친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사람을 만나도 버틸 수 있었는데 요즘은 짧은 만남 하나에도 기운이 빠지죠. 몸이 늙어서라기보다는 사람을 대하는 감정 소모가 먼저 한계에 닿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남의 시선을 오래 의식해온 사람일수록 이 변화는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말 한마디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표정 하나 짓기 전에 마음을 고르고 집에 와서는 그 장면을 다시 복기합니다. 이 과정이 쌓이면 만남 하나가 하루 일을 한 것처럼 무겁게 느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누적 감정 부하라고 설명합니다. 중장년 이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타인의 평가를 의식하며 관계를 유지해온 사람들은 같은 사회 활동을 해도 감정 피로를 느끼는 속도가 약 50% 가까이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활동의 양이 아니라 매 순간 자신을 관리해야 하는 부담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피하게 되는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사람이 싫어진 게 아니라 그동안 너무 오래 자신을 조율하며 살아왔기 때문이죠. 젊을 때는 버텨지던 방식이 이제는 몸과 마음 모두에게 무리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점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는 참아야지가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이걸 왜까지 해야 하지라는 질문이 올라옵니다. 이 질문은 냉정해졌다는 신호가 아니라 내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하는지 현실적으로 계산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이죠. 플라톤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절제는 욕망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선택하는 지혜다라고 말이죠. 나이가 들수록 더 힘들어지는 이유는 약해져서가 아니라
더 이상 무리하지 않으려는 지혜가 자라났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피로는 극복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신호로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다. 모든 자리에 나가지 않아도 되고 모든 기대를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체면보다 회복이 더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남의 시선을 견디느라 쓰던 에너지를 조금씩 나에게 돌려줘도 됩니다. 그 선택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아주 늦게 시작된 자기 보호이죠. 6번째,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첫 변화. 어느 날부터 설명을 덜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왜 못 가는지, 왜 싫은지.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예전에는 오해받을까봐 길게 풀어냈던 말들이 이제는 짧아져도 괜찮아집니다. 이 변화는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 번 설명해봤고 그 설명이 상대를 바꾸지 못한다는 것도 겪어봤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이 줄어든 겁니다. 포기라기보다 낭비를 멈춘 쪽에 가깝습니다.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첫 신호는 당당해지는 모습이 아니라 반응하지 않는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바로 해명하지 않고 표정 하나에 즉각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상태 말이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반응 지연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연구에 따르면 타인의 평가에 즉각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감정 안정도가 평균 30%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건 무관심이 아니라 감정의 주도권을 다시 가져오는 과정입니다. 그 사람이 예전보다 조용해진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모든 시선에 답하지 않기로 마음이 정리된 상태죠. 말은 멀쩡한데 행동은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과 굳이 부딪히지 않기로 선택한 겁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합니다. 이러다 사람이 너무 차가워지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감정이 덜 흔들리니 필요한 순간에만 더 정확하게 마음을 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의견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만이 자기 삶의 속도를 지킬 수 있다고 말이죠. 남의 시선을 내려놓는다는 건 사람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소음을 걷어내는 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는 조용합니다. 눈에 띄는 선언도 없고 관계 정리도 대대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전 같으면 흔들렸을 장면에서 한 박자 늦게 숨을 고를 수 있게 됩니다. 그 한 박자가 남의 삶이 아니라 내 삶으로 돌아오는 틈이 됩니다. 7번째, 시선을 내려놓은 삶의 감각. 남의 시선에서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건 사람 수가 아니라 감각입니다. 연락이 줄어들 수도 있고 모임이 자연스럽게 정리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가벼워집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줄어들면 외로워질까봐 먼저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러다 혼자 되는 건 아닐까? 너무 고립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따라붙었죠. 하지만 막상 겪어보면 외로움보다 평온이 먼저 옵니다. 사람이 적어져서 편해진 게 아니라 시선을 덜 의식하게 되어 편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의 반응을 예측하지 않아도 되고 말 한마디를 복기하지 않아도 되고 집에 와서 괜히 마음을 정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자리에 남는 건 조용한 여유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기준 회복 상태라고 부릅니다. 외부 평가보다 내부 기준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불안 수준은 평균 4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때의 안정감은 사람이 있어서 생기는 만족이 아니라 사람이 없어도 무너지지 않는 감각에서 옵니다. 그 사람이 혼자 있는 시간을 불안해하지 않게 된 건 대부분 이 때문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을 빌려 자기 상태를 확인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이건 고립이 아니라 자립에 가깝습니다. 플라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어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만이
자유롭다고 말이죠. 남의 시선을 내려놓는다는 건 사람을 떠난다는 뜻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을 견딜 수 있게 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 들어서면 관계의 기준도 자연스럽게 바뀝니다. 많이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만나고 나서 편해지는 사람이 남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고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만 곁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삶은 조금 조용해집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불안이 아니라 안정이 있고 허전함보다 여유가 있습니다. 남의 시선이 빠져나간 자리에 내 호흡이 다시 들어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감각을 붙잡으려 애쓰지 않는 일입니다. 억지로 지키지 않아도 이미 몸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죠. 시선을 내려놓은 삶은 노력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흐름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의 대부분의 고통은 타인이 아니라 타인의 눈을 통해 자신을 보려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이죠. 이 말은 나이가 들수록 더 정확하게 와닿습니다. 우리가 힘들었던 순간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면 대부분은 누군가의 시선 때문이었지. 그 상황 자체 때문만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오랫동안 잘 보이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무난해야 했고, 튀지 말아야 했고, 괜히 문제 만드는 사람으로 보이면 안 된다고 배워왔죠. 그 덕분에 많은 관계를 지켜냈고, 많은 책임을 감당해왔습니다. 그 시간들이 헛된 건 아니었죠. 그 시절에 우리는 분명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질문이 필요해지는 시점입니다. 이 관계가 나를 얼마나 소모시키는가, 이 시선을 견디느라 내가 얼마나 나를 놓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누군가를 밀어내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내 삶을 다시 내 손으로 돌려받기 위한 질문입니다. 남의 시선에서 벗어난다는 건 갑자기 당당해지거나 아무 말이나 막 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조용해지고 더 신중해지고 필요 없는 설명을 덜 하게 되는 쪽에 가깝습니다. 모든 평가에 반응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 선택은 냉정함이 아니라 분별입니다. 누구에게까지 마음을 써야 하는지, 어디까지가 내 책임인지, 이제는 구분할 수 있게 된 상태이죠. 모든 사람의 기분을 책임질 수 없다는 걸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알게 된 단계입니다. 그래서 관계의 모양도 달라집니다. 예전처럼 많은 사람과 얕게 연결되기보다는 적은 사람과 편하게 이어지는 쪽으로 흐릅니다. 혹은 사람보다 혼자인 시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불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덜 흔들리고 하루의 끝이 조용해집니다. 이건 외로움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그동안 남의 눈을 대신 들어주느라 지쳐있던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이죠. 누군가의 평가가 없을 때도 내 하루가 충분히 괜찮았다고 느낄 수 있게 되는 상태입니다. 혹시 지금 사람을 덜 만나고 있는 자신이 조금 걱정되셨다면, 말수가 줄어든 자신이 괜히 이상해진 것 같았다면 너무 서둘러 판단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건 관계를 포기한 게 아니라 내 감정을 보호하기 시작한 신호일 수 있기 때문이죠. 모든 관계를 끝까지 가져갈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시선에 성실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오래 잘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조금 덜 애써도 되는 나이에 들어섰습니다. 남의 눈에서 한 발 물러난 자리에는 생각보다 많은 것이 남습니다. 조급하지 않은 마음,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평온, 그리고 무엇보다 나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게 되는 안정감이 남습니다. 그 안정감은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시선을 내려놓은 내가 조용히 얻게 되는 선물입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에게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 기준이 생겼다면 이미 충분히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를 바꾸기 위한 답이 아니라 스스로를 조금 덜 몰아붙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조금씩 더 따뜻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지혜의 다락방, 여러분의 곁에 잠시 머물다 갑니다.